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시 반을 기점으로 강보합권까지 올려낸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여름 계절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긴장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한반도 내 긴장감 때문에 오늘 방산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우주 항공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발사였는데 드디어 성공을 한 겁니다. 스페이스 X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은요,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데요. 길이가 120m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이 높이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40층 높이의 이 건물이 사실 이렇게 이번에 우주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화성 이주를 위해서 개발하는 발사체이기도 한데요. 4번째 시험 비행 만에 이렇게 지구 궤도를 비행하게 된 겁니다. 텍사스주 남부의 스타 베이스에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 3분 후에 슈퍼 헤비를 순조롭게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 헤비라는 건요, 가장 밑단에 있는 이 안전체인데 이 슈퍼 헤비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느냐 아니면은 분리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이번 이 비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슈퍼 헤비를 순조롭게 분리를 했습니다. 비행 후 40분부터 이 고도를 낮추면서 대기에 재진입을 했고요. 폭발 없이 70분간의 여정을 아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지난해 2번째, 3번째 발사에서는 모두 다 4분 그리고 8분 만에 각각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 성공이 왜 중요한 걸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 목표는 스타쉽 우주선을 무사히 회수해서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기체에 손상은 있었지만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스타쉽 탑재 중량은 100에서 150톤인데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아니면 돈이 되지 못하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왕복이 가능해집니다. 왕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부 비행기나 기차처럼 결국에는 운송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사용 가능성이 높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성공을 한 겁니다. 나사는 결국에 모두는 비용의 문제다라면서 사업이 늦어지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이번 발사 성공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요 외신들은요, 아주 긍정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았습니다. 단 한 줄의 비평이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지구 대기권 통과 과정에서 대부분 살아남아서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P통신 측에서는 나사와 머스크가 로켓 재사용 계획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재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주선 상용화까지 더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나사 측에서는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밝혔고요.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좀 이슈로 바라봐야 될지 관련 기업 살펴보실까요? 시장에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찾아봐도 관련 있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아르테미스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부품 생산 및 조립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주요 매출처가 보잉, 에어버스, 럭히드 마틴인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스타쉽의 우주 발사 시행 성공일 하루 전에 보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하지만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수익이나 매출이 발생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커멘트를 남겼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벤트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우주 패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중국은 창어 6호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중국은 향후 심우주 탐사 임무를 위한 나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미국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달 궤도와 표면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235 계획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르테미스 235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 발사 시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모두 다 2030년대에는 달에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40여 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 점차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봤을 때요, 이 전체 우주 항공의 시장은 1조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매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최근엔 방산과 엮이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북한에서 쏘아올린 오물풍선이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을 가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6일부터 세 차례나 이 오물풍선이 이 남한 땅에 도착을 한 건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이 대북 확성기가 이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지만 이 북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하게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중단이 되었다가 6년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우리 한국의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도 포함이 되었고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원물이라던가 광물, 원자재의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값어치를 하는지도 포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TS의 노래까지 전달이 되면서 2시간가량 이 북한의 심리를 좀 흔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지금 이러한 상황, 이 긴장감을 가득 고조시키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방산주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빅텍을 필두로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방산주, 2분기에는 좀 어떠한 흐름인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에 이 주가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실적은 좀 예상보다, 기대치보다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주가도 그 강세를 좀 꺾인 듯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73%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로템 기대치에 비해서 역시나 좀 주춤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8%, 1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기대감과 강세가 한풀 꺾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흐름, 이 우려감이 좀 고조된 탓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수출 분량이 좀 감소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특히나 이 예상치보다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이에는 유럽이 좀 이 흐름을 좀 자극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 이 유럽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에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고 전하면서 특히나 이 지금 이 무기 비중을 20%에 50% 유럽산 무기로 더 많이 구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의견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나토 협정 때문에 어떤 무기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할 때 미국산 무기는 일정량 구매해야 되는 비중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은 그런 비중에서 조금 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흐름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2분기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꼽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전히 수주 잔고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있고 미국 시장의 진출 모멘텀이 탄탄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분기는 워밍업 구간이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좀 주춤했지만 이 워밍업을 다지고 하반기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수주잔고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수주잔고, K9 자주포는 50대 이상, 천무는 30대 이상 인도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폴란드 수출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매출이 800억가량 남아있다.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은 1분기에 K2 전차 18대 중에서 8대만 이 실적에 인식이 된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10대 분량에 대해서 현재 테스트 완료 이후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이런 폴란드 수출을 기반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도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수출 지원이 여전히 탄탄하죠. 이 수은법 개정 이후에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그리고 그 외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방산주가 더 수출에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시장인데요. 이 미국 시장 1,000조 원 규모의 탄탄한 이 규모의 무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연 이 접근성도 그렇고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 잠재 이익이 상당하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인데요. 최근에 좀 주가상으로도 이 방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방산 업체 1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주가 6.8% 하룻밤에 상승한 흐름이 보이면서 주가상으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수출로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LRG X1, 비공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맷이 이 하반기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실적 측면에서도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 안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몇 주 내에 베트남과 북한을 방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벤트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금리와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시장 금리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FOMC 발표 전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겁니다. 이제 결국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고 이제 우호적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최근에 이제 4.2%까지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밤이죠. 미국 국채 금리가 4.4%까지 다시 재차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흐름을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하기 좀 힘들어졌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환율도 올랐습니다. 환율도 이제 시장 금리가 반등하면서 환율도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FOMC에 대한 경계감까지 포함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대규모로 매도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장 초반까지 이제 해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을 뭐 K푸드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더위와 좀 맞물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 기온이 30도 상회하는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올여름이 그러면 벌써 6월 초죠. 6월 초부터 이렇게 더우면은 올여름은 굉장히 많이 덥겠죠. 아무래도 올여름 폭염 전망에 따라서 폭염 테마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뭐 해태제과 그다음에 빙그레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뭐 K푸드와 관련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영향들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폭염 관련주라고 부른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폭염에 대한 그 시장의 반영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음식료와 관련해서 수출 호조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뭐 삼양식품이 가장 또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수출 전체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식품 ROE죠. 주가 자산 비율, 주가 순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에서 최근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업종별로 잘 가는 업종은 여전히 잘 가는데 주춤하는 업종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뭐 시장에서 항상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앞에 앵커님들이 정리해 주셨지만은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도 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왔었고요. 또 야놀자 관련주 7월에 이제 미증시 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결국에는 업종 개별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업종의 이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시선을 들여다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별 이슈가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선 시세가 나오고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전략은 LS입니다. LS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전선이나 전력 장비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나 전선 관련한 이제 수주 같은 경우가 2021년 기준으로 2조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4조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수주 자체가 2배 정도, 수주 잔고가 2배 정도 늘었다는데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수익 구조가 이제 그 긍정적인 사업 여건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업 여건이 뭐냐면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데 이 타이트한 것이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LS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것은 구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 구리가 원재료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시세가 상승할 때도 사실은 구리 가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나빠졌다라고 주가가 빠지는 것도 당연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를 놓을 곳은 이 부분인데요.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문부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업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춤할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공략법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사실 주도주이기도 했는데 쉬어가는 타이밍에 한번 잘 잡아보자. L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시장 오후 2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크게 줄여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는 어떠한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0.28% 하락하며 2,715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0.05% 지나가면서 865선 지나갑니다. 장중에 강보합 전환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로 지금 하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758억 원, 3,631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강력한 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각각 338억 원, 709억 원의 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난 6거래일째 계속해서 연속 순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1,165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이 수급적인 상황이 또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수급 상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 시장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낸 상황이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장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네. 경우는 성장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눌림목을 만들 때 공략을 그렇죠.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눌림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긍정적인 게 다행이죠. 약간 약세 시작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까지 갔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현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순매도세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바닥을 다지는 성장주 중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화장품과 이제 의료 미용기기 이쪽은 좀 개별적인 뉴스를 토대로 좀 반등을 일찍 잡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장품 쪽이랑 식품 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력 설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유리기판 쪽이랑 식품 쪽을 갖고 왔는데 전력 설비가 갑자기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살아있다. 근데 이번 주 수목은 이제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CPI랑 FOMC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력 설비는 엄밀하게는 전력 설비 관련 뉴스가 없어요. 일단 오늘 원전 뉴스가 나왔는데 원전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이 그 후방 세트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좀 반도체랑 2차 전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시가 쪽의 상위 종목도 조금 쉬어가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력 설비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저번 주에 기간 조정 보일 때 조금 당황하시는 개인 투자분들 몇 분 뵀었는데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CPI랑 FOMC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해당 종목들이 다시 바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실적이 보장된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게 투자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뭐 최근에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내어줄까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화장품, 식품 강력하게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력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흐름 어떻게 따라가시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CPI도 그리고 FOMC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화요일 날까지는 네.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강경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또는 좀 전년 대비 좀 같은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FOMC 정례 회의 이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도표 또한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 3월에는 올해 한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만약에 상향이 된다면 1회에서 2회로 줄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12일 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는 것과 그리고 FOMC 정례 회의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는 또 들어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일정 부분의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실적이 받쳐주는 운수 장비 쪽에 지금 수급이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방산 쪽, 기계 쪽에 조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료 업종도 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면 음식료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 좀 저점 매수를 원한다면 운수 장비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는 점도표 발표에도 좀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게 될지 수요일 전에는 저희와 함께 신중하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SKC,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입니다. SK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HMM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JNTC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BHI,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2차 전지 쪽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매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매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를 가장 많이 매수하네요. 두 번째로는 SK 스퀘어입니다. 일단 두 기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롯데 웰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조금 덜어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빙그레 많이 오른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컬 현재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SOOP,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양, 세 번째로는 GST,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JNTC, 그리고 메일유업을,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신흥SC, 그리고 대상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저희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NTC부터 출발해볼까 하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상승세 흐름도 좋습니다. 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외국인 수매수 1등 종목을 찍어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시장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전력설비 하나 들고 올 걸.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이 2등이었고 식품이 3등이었습니다. 근데 전력설비가 이제 한 5등, 6등 정도 됐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이제 1등으로 전력설비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말씀 많이 드렸고 그다음 전력설비도 당연히 2023년 하반기를 대비하는 데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전력설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의 WWDC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차세대 AI, 그다음에 아이폰 15에다가 새로운 AI를 탑재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좀 하드웨어가 강세 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강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을 보고 있고요. JTC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부품 관련했을 때는 뭐 KH 바텍이나 이런 뭐 BH 등 쟁쟁한 실적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도 시가총액이 그나마 작은 종목은 JNTC다. 그다음에 어떤 UTG 강화 초방막 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게 리포트 상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밀접한 사업 연관성을 그 어떤 종목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는 좀 JNTC가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리포트를 보더라도 일단 JNTC 입장에서는 6월에 시제품을 공개하고 8월 데모 라인, 그다음에 12월에는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 캐파를 봤을 때는 좀 빡빡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JNTC 같은 경우는 본업도 잘 하고 있고 연간 기준 현금성 자산이 400억 원, 이익 잉여금이 2,354억 원이기 때문에 실타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이 어떤 꿈의 소재, 꿈의 재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가장 빨리 되겠냐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겠지만 그중에서 JNTC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매수 1위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중에서는 JNTC 좀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지금 기관의 순매수세가 뭐 성장성이라던가 안정성을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수급 상황도 주가 상황도 좋은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흥 SEC인데 오늘 상승세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닥권에서 좀 네.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리튬 2차 전지 제조업체이고 그 관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의 이제 삼성전자 향이죠. 삼성 SDI의 이 중대형 각형 캡 SA와 그리고 소형 원형 NCID 그리고 중대형 각형 캔 전지팩 모듈 등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거의 매출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주요 경쟁사가 뭐 상신 EDP나 범천정밀 등이 있는데 이들 회사보다 현재 시장에 그렇게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상대적으로 이들 회사보다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핵심은 지속적으로 캐펙스,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조금 캐펙스를 보면 535억, 1,057억, 1,400억, 1,683억 이런 식으로 매년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해서 2020년에 자산이 3,575억이었는데 연결 기준으로 현재 2023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8,400억까지 증가했고 최근 2024년 1분기 보면 8,541억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즉 빠른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조금 관심을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약간 중장기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가격 전략은 현재 이 9,33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그리고 9,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오늘 저항으로 부딪혔던 9,600원 부근을 다시 재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300원 정도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로 세우시면서 끌고 가시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이전 고점 19,000원을 넘어서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한 2만 원권까지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서 긴 호흡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흥 SEC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저점을 다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이 식품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음식료 업종 워낙 핫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메일 유업을 잡아주셨네요. 네, 제가 식품 쪽의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섹터는 보통 이렇죠. 삼양식품이나 농심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약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는 건 사실 지금 한 사실이 아니고 한 2개 분기 정도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참 우리가 식품주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약간 경기가 불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히트 상품이 나오면 주변 낙수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거나 그다음에 뭐 전보도시락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보도시락, 뭐 공간춘, 그다음에 뭐 크림 대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 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양식품이 가장 먼저 3개 분기 연속 실적 향상을 보여주면서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농심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혜태제과 같은 경우가 딱 지금까지 기록한 실적만 보면은 그냥 견고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길을 갈고 닫고 나가니까 요런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나왔고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식품이 주로 이어지는데 이제 고환율이랑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밀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식품주들에 대한 실적 향상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투자분들께서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야한다면 뭐 빙그레나 농심이나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메일유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낙농업이나 우유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원재재 가격에 이제 또 마진율을 키우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식품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상승 시작하면서 눌림목 만들면서 21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식품주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다면 메일유업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업계가 뭐 5월에 이어서 6월도 계속해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접근해도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농심과 삼양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실적도 괜찮고 안정성도 좀 탄탄한 기업으로 메일 유업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까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탄탄의 흐름, 이 식품업계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니까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도 또 식품 관련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최근의 흐름도 좋고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식품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지지난 한 달 전부터 이미 이제 빙그레와 아니면 삼양식품이 급등이 나올 때부터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섹터이고요. 그때 당시에 농심과 그리고 대상, 혜태제과 식품, 크라운제과 이런 종목들을 다 이제 후발주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대상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한 대략 6%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다음 저항 라인은 19,000원, 대략 한 3만 원 정도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한번 끌고 가 보시고,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청정원 브랜드로 장류, 조미료, 농수산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을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이제 수출이 특히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쪽에. 그래서 이 베트남 제2공장을 3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생산 역량을 좀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소스류 전체 수출이 3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식품업계 인기 자체도 좀 달려가고 있고 지금 대상의 주가 자체도 좀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고점 돌파하고도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K푸드 인기에 이 대상이 계속해서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경제 일정들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FMC도 있고 오늘 밤에는 또 애플의 WWDC까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전반적인 일정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꽤나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또 출연하셔서 컴퓨텍스 전해주셨는데 지난주는 컴퓨텍스의 한 주였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사실 관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재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몇 번이나 금리를 인하할지 그게 더 중요할 텐데요. 지난주에 미국 5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신규 고용 규모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결국 고용과 물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연달아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일정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난주에 컴퓨텍스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애플이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개최하고요. 또 엔비디아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엔비디아가 이번 주부터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10대 1로 분할된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꽤나 중요한 이슈가 많네요. 일단 엔비디아의 10대 1 주식 분할 이후로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애플의 WWD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번 이 WWDC를 이후로 다시 한번 AI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시장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이죠. 가장 주목되는 건 애플의 14세계 개발자 회의 WWDC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키노트 스피치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겠죠. 가장 큰 관심은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에 쏠려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AI 분야에서 조금 뒤처졌다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5년간 AI 연구 개발에 1,000억 달러를 넘게 지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만간 빅뉴스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팀 쿡이 언급한 이 빅뉴스가 오늘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챗 GPT를 개발한 회사죠.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플 아이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외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좀 구체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 비서 시리 이게 있는데 지금은 타이머 설정이나 노래 재생 이런 단순한 명령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많은 앱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음성 메모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또 요약해주고요. 이 문자와 이메일에는 자동 답장 제한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능들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 갤럭시가 유일한 AI 폰인데요. 애플이 AI 폰을 발표하면은 두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증시에서 또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10대 1로 액면 분할된 주가로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가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최근까지 큰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증시에서 가장 핫한 기업 애플과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번 회의록에 담기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이번 달 초순,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죠. 수출액 집계를 발표합니다. 최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6월 FOMC를 시작합니다. FOMC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둘째 날에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래서 첫째 날인 화요일에는 FOMC가 시장에 큰 재료가 되진 못하겠지만 FOMC 결과를 하루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2년 가까이 유지되던 긴축 기조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4.5%였던 걸 4.25%로 낮췄습니다. 또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4년 만에 금리를 5%에서 4.75%로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FOMC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FOMC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금통위 회의록도 공개가 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 측에서 이미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눈치를 안 보고서라도 그래도 좀 금리 인하하는데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러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수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게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준이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현재 5.25에서 5.5%로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번에도 7번째 연속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시장도 좋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5월 실업률이 4%로 오르긴 했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3월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가 3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FOMC가 몇 번 안 남았거든요, 지금.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러고 나면은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밖에 안 남습니다. 4번 중에서 3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41%의 참가자들은 연내 2차례 그 인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봤고요. 또 다른 41%는 한 차례 혹은 인하 전망이 아예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미 이런 예상이 퍼져 있으니까 연내 2번 금리 인하로 점도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번의 금리 인하 또는 뭐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뭐 언제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5월 기자회견에서는 금리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시장에 안도감을 줬었죠. 그래서 한동안 불거지던 금리 인상론이 쏙 들어갔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할 것인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를 줄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FOMC 결과가 공개되는 수요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언제부터 몇 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CPI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보면 5월 CPI가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료가 워낙 많은 날이지만 우리나라 일정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나오는 5월 고용 동향이 중요한데요. 4월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하면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용 훈풍이 계속 이어졌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FOMC도 있고 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일단 보니까는 현재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11월에 FOMC가 대선 일주일 전이어서 그때도 인하를 하기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모르는 일이다 보니 그렇죠.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목요일은 좀 생각보다 한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에서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FOMC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진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 그런 게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PPI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이거든요. PPI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이벤트로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에서 열리는 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일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 관계자들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좀 발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는데 FOMC가 끝난 직후에 어떤 뉘앙스의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이후에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늘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은 그렇다면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했는데. 네, 금요일에는 뭐 미국에는 특별한 일이 없지만 네. 일본에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유럽이랑 캐나다가 이미 금리를 인하했고요. 미국은 연내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 반면에 일본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미국처럼 5%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일본은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이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뭐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일본 내각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일본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네요.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전미 경제학회 서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FOMC까지 또 이렇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발언의 뉘앙스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게임주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시장에서부터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에 기대감으로 작용한 이슈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안에서 그 전망을 좀 키우는 게 게임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는데 최근 한국과 중국의 FTA 2차 협상 이후에 문화 관광 그리고 이에 게임 관련주들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 국내 기업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대해서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기대감이 더 한층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 한한령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 큰 길을 펼치지 못했던 게임주가 이제는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IPO 대여 시프트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장 일정 자체는 조금 더 연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연기된 일정과 함께 기대감도 더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이 게임주의 흐름을 좀 크게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이미 게임주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이후에 어떤 일정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게임주의 특성상 지금 좀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어서 이 호재에 민감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게임주의 호재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작입니다.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던가 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같은 이 신작들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작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 일정들에 따라서 움직일 주가도 체크해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6월 이후에 출시 예정인 신작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크래프톤, 지금 쿠키런이 인도에서 출시된 예정이다라는 일정들 앞두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6월 이후에 좀 굵직굵직한 신작들을 출시 예정입니다.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출시 이후에 주가에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작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외에도 펀더멘털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우선 1분기 게임업계의 실적은 좀 탄탄했습니다. 총 14개 게임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향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실적 안에는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비용 통제하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에 출시가 될 대작들은 이제 단순히 주가 변동이 아니라 매출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좀 강력하게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가 되는 2025년의 대작은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리고 블랙 버짓이고요. 넷마블도 대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의 대작 오리진이란 제품 그리고 NC소프트의 게임인 프로젝트 G 역시나 이 올해 기대 중인 신작들과는 달리 규모나 성장세가 더 탄탄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2025년에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섹터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아펙스 파트너스의 예병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뚜렷하게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업종도 많고 그리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기업들도 많고요. 첫 번째 기업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성광밴드인데 오늘 시장에서 2%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시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우선 그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그 본격화됐을 때의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 효과는 엄청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추 쪽에서는 뭐 피팅이 어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에 대한 관심을 그 전부터 좀 많이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광밴드는 태광이랑 이 비교했을 때 이 피팅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성광밴드가 6, 태광이 4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어떤 그 시추에 대한 얘기가 본격화됐을 때는 분명히 성광밴드에 대한 수혜 부분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올해 수재 같은 경우 2천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13%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그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 성광밴드 수주액을 2,200억 이상까지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년까지는 20% 가까운 어떤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어떤 수주의 증가세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은 20%까지 연간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성광밴드 어떤 그 피팅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크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증권사 적정주가 증권사에서도 적정주가를 19,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발주자로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성광밴드 19,000원대까지 증권사 목표가이니 일단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엔 6,000원대 뚫어내기도 했고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주가 상승 탄력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명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광무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엔캠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엔캠이 이제 6만 원대 제가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엔캠이 뭐 최근에 전해질 관련해서 30만 대를 뚫어내면서 이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광무하고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이 바로 엔캠의 관계사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지금 이 광무의 전해질 소재를 또 엔캠에 공급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광무가 지금 투자한 엔캠에 투자한 이익금이 막대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런 점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두 번째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보면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주의 종목이니까 위험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광무는 지금 우리가 감사 보고서죠. 그걸 내용을 잘 읽어보셔도, 그리고 1, 4분기 보고서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거에 이제 가장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광무도 그렇고 중앙첨단 소재도 그렇고 대량의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이 됐어요. 이게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왜? 막대한 이득이 생겼으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오히려 이 물량 때문에라도 주식을 조금 더 강하게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외국인 대량 매수세 유입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광무가.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매수를 해서 위험을 굳이 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닥에 맞게끔 적당하게 매수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광무 아주 길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니 약간의 모멘텀 그리고 이벤트가 있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사실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 이 지표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무. 다만 여러 가지 좀 위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적정 또 포트폴리오의 그 비율을 가져가자라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롯데웰푸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롯데웰푸드 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12% 가깝게 급등세 17만 7,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좀 날씨도 어제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더운데 오늘 이제 그 빈과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빈거래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빈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640억까지 지금 증권사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롯데웰푸드가 식자재 유통 쪽에서의 전문적인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식자재 유통 쪽은 이 수익성이 많이 낮은 상태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식자재 유통 사업보다도 이 기존의 어떤 이 유통 만드는 어떤 브랜드 쪽에서의 식품 쪽에서의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작년부터 좀 준비해왔던 이 제로 빈과에 대한 부분이 4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 빈과 신제품에 대한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30억 이상까지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껌이나 캔디 같은 경우에 매출에 대한 회복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매출 성장에 의한 이 롯데웰푸드의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리뉴얼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롯데웰푸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력 브랜드 쪽에서는 주력 브랜드는 그대로 지금 갖고 간 상황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W 같은 이 제품에 대한 투자 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인도네시아 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쪽에서의 가동이나 면에서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생산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지금 22만 원까지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 저희가 또 마켓무버 시간에 전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때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꽤나 높은 수익률을 좀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 확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테슬라는 울고 제너럴 모터스는 웃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자동차 연비 규제를 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완성차 내연 기관차 기준으로 2023년에 39마일 정도의 연비를 2031년에는 50.4마일로 수정하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의 목표치는 58마일 정도였는데 이 발표 수치가 9.5%가량 하향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추진 동력이 많이 좀 잃게 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 전기차가 힘을 좀 크게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연 지금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는 이 미국 시장의 대선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에 43%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40% 상회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기차 전망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근로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자동화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심을 의식한 상황에서 전기차 비율을 계속해서 낮추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기차의 흐름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배터리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시장 이러한 흐름 때문에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상 하반기 배터리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물량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성장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는 좀 반대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이러한 발표 내용 때문에 정책 지원 강도가 좀 크게 하락할 것이다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혹시 트럼프 정부가 출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업계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반기에 좀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게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높은 가이던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이 배터리 시장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이럴 때는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발표된 이 전기차에 대한 방향성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이 하반기 배터리 시장도 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몽레인인데 오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경영권 분쟁은 서로 간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죠. 그런데 이쪽 잘 살펴보시면 이미 이전에 이제 배우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가 사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이 상장사가 3자 배정 규정을 들어오면서 이미 주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 경영진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돈을 많이 찍은 이 배우 이정재 씨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경영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여기도 상장사죠. 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분을 대표이사 지분까지 포함해서 한 15%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요. 근데 자, 주가는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 이 레몽레인은 한때 재벌집 막내 아들로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계속 바닥권 영역에 머물렀어요. 근데 과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 시에 좀 분할로 매수하시면 그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충분히 어떤 상승의 여력이 뚜렷한 종목이냐. 이게 아마 위즈윅 스튜디오에도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도 그리고 현 경영진에도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라도 분쟁을 더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땐 대장주이기도 했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좀 갈 것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6% 이상의 상승세, 오늘 장중에 3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40만 원대까지 좀 근접을 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매수도 괜찮을까요? 저 이제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에서의 어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 5월 말 이후에 주가가 좀 그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5월 달에 주가 좀 많이 오르면서 고평가된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실적주로서 이 올해 3, 4, 5월 달에 각광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 거는 저는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 쪽에서는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그나마 좀 탄탄한 어떤 재무적인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이 6.6%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공업 부분 쪽에서도 기존의 어떤 건설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항상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제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건설 대비해서는 다른 사업 부분,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46만 원대가 고점이었나요? 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40만 원대를 뚫어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HI인데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9%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끝물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끝물이 아니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프로 마치고 이제 출연하는 프로에서 다 뭐 내일장 공략주에서 제가 들고 나왔던 게 한전산업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자 그때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모든 나라는 지금 전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원활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 BHI도 결국은 수소 발전 설비,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 설비, 열병합 발전소 이거에 대한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전고점을 다 뚫고 이제 저항대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항대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 좋아지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순방 가셨잖아요. 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BHI가. 아마 지금 이 두 국가를 일부러 지칭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의 계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에 있는 수소 산업을 인수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수소를 현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UAM도 날려고 하면 결국은 수소라는 가벼운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특히 더구나 이게 수소 관련주로 좀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주에서 여러분들 좀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모두가 다 미래 산업 쪽에서 에너지 쪽을
모든 국가들이 좀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점도 그것이 바로 성장성이라는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은 다 좀 급등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278억 정도 수준이고 선물 시장에서 1조가 넘는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상승을 한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만기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래도 2,700선에 대한 테스트 구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성 자체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의 되돌림 현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여전히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2,700선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그리고 길게 보면 이번 주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시노펙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FCPCB라든가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계절성 요인도 좀 있습니다. 처리 필터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최근 좀 바닥권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가를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좀 판단하는 만큼 이번 주 좀 시노펙스 좀 관심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제한되어 있고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앞서서 시노펙스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 번 전해주셨고 그만큼 주가 수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시노펙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9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 마감까지 그 낙폭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줄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기도 했고 그래도 코스피 2,700선 지켜주고 있어서 좀 다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지수가 좀 그렇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변동성이 이제 장막판에 전력망 쪽으로 좀 집중이 좀 되면서 좀 순환매가 좀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잠깐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랠리를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주 상승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CPI가 있고 목요일은 FOMC 점도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상승 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조금 약세일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개별주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별주로 본다면 오늘 뭐 야놀자 관련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고 또 네이버 웹툰도 나스닥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와이랩, 아주 아이비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등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장 기대감이 있었지만 조금 상장 기일에 다가올수록 재료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볼만한데요. 내일 원전 관련해서 영국의 원전 기업당의 방안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체코의 원전 관련된 우선 사업자 선정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전주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좀 있고 장마칸에도 일부 원전주들이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드리븐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 개별주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양시장 지수 자체는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전력이 오늘 이렇게 움직여줄지 몰랐는데 일부 종목들 상한가 등극한 종목도 있고 아무래도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한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전력주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또 내일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니저님께서 또 원전 이슈 체크해 주셨습니다. 내일 영국 원전 기업단이 방한을 하면서 이 이슈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아무래도 이 체코 원전 이슈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 기업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가득 가지고 있는 이 개별주들의 움직임 또 변동성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오늘 시장 하락 출발하게 되니까 실망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바꿨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들어오게 되면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 이제 좀 전에 연구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물가하고 FOMC 특히나 FOMC가 그 정점에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 저녁부터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되고 난 뒤에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아마 반도체 분위기가 오늘 저녁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내일 쪽에 저는 우리나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저도 블룸버그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월가 쪽에서 어떤 전망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FOMC에서 점도표상 봤을 때 두 번에서 한 번 정도가 거의 82%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이하를 현재 82%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 3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서프라이즈가 될 거고 아마 2번에서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던 안도 랠리가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이제 전망치가 동결 가능성이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34%가 됐거든요. 지금 49.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이미 9월 달까지는 안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한다는 얘기만 아예 안 한다.
요 얘기만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2차 전지라 이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또 반도체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이 다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6월 달 들어와서 참 신기하게도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달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쨌든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 지금까지 이번 달 들어와서 움직였던 섹터들, 종목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 또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뭐 전력 설비, 일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계절 테마가 전반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력의 수요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연결시켜서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은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빈가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여름이 좀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였던 시술이 1월 달에 한 1만에서 지금 최근에 17만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미국 쪽에 학회가 많이 예정이 돼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비만 치료제도 뭐 계절 테마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식 시장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은 분명히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 출발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사님께서 이번 달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PI와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은 있지만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날씨 이슈로 오늘 뭐 전력도 그렇고 빈과 포함된 음식료 관련주들이 좀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이에 따라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섹터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들 순환매를 이루면서 조정이 들어오게 될 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양시장 어떤 흐름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지 코스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약보합 지나갑니다. 0.37% 하락하며 2,712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하며 8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금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그 하락폭을 조금 줄여내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이 어떠한 섹터에서 또 반응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K푸드 쪽이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참 날이 더웠는데 시장이 그대로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음식료 업종 오늘 시장에서 7% 이상의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빙과류 쪽을 파는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전기가스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나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혜태제과식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에 마쳤고요. 빙그레의 주가는 2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한전산업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크라운 혜태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거래로 마감했습니다. 재룡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다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와 종목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함께 마감 지수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에 마쳤는데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0.79% 하락하면서 2,700선을 좀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오늘 3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음봉으로 좀 장대 음봉 만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막판에 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6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2% 이상의 하락세 75,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08,0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시세를 좀 지켜냈다는 데 대해서 시장에선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엔솔 지난주 크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조정, 그리고 삼성 바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현대차 여전히 시세 살아있고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6만 7천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1% 가깝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쪽으로는 수급도 들어왔고요.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우선주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 0.8%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지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홀딩스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38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이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의 하락세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의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빠지면서 17만 원대도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네이버의 악재로 현재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1.5% 이상의 조정세, LG화학도 오늘 시장에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이상의 하락세, 삼성물산 2.9%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LG화학, 삼성물산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탓인지 오늘 시장에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하락하면서 22만 원대 이탈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0만 원대를 뚫어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0만 3,7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알테오젠도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만큼 빠졌고요. 6% 가깝게 빠지면서 25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리노공업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3% 이상 상승세, HPSB도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상승, 그리고 클래시스 오랜만에 좀 시세 나왔습니다. 2.3% 넘게 상승하면서 47,4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700선을 지켜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좀 맞이해보시면 좋을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오늘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사실 화장품 섹터도 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가스전 테마와 테크 쪽의 상승 때문에 수급이 좀 화장품 쪽에서 좀 이동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ODM 관련사들은 전방위적인 수요 증가로 통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화장품과 라면이 좀 가장 좋은 편인데요. 글로벌 화장품의 30%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한국 화장품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공격적인 침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점유율과 물량, 시장 점유율 모두가 최고치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ODM사들이 다시 재평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소비재인데요.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캐파량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는 또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역시도 이제 가성비 제품이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 가성비 제품 보통 인디 브랜드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인디 브랜드의 수요 증가는 이 ODM사들이 캐파 증가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다.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풀캐파입니다. 그래서 ODM 모두 고객사들이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 등은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좀 볼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정을 받은 섹터들,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내일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수출단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은 내일 시장 어떤 전략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 싶고 네.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FOMC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시겠지만 3, 6, 9, 12 이쪽 같은 경기 전망치란지 전도표가 새로 수정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은 횡보 장세, 그러니까 2,700포인트 전이었던 답보 상태가 조금 횡보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활발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란지 아까 전에 그리고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원전 연구에서 원전 기획 사업단 방문이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테마 대응을 하시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관련돼 가지고 또 연관되었던 파운드리 관련주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 일정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일정에 맞는 그런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 맞는 어떤 섹터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것들이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방금 원전 이슈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학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섹터도 한번 단기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일단 파운드리 쪽도 괜찮지만 일단 YC란지 PSK란지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준비한 종목을 포함을 해서 일단은 이제 이것도 비만 치료제가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오늘 전 개인적으로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 조금 이제 빨리 최근에 조정이 좀 깊어졌다가 빨리 조정을 돌려준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싸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FOMC가 동결이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과 연관된 섹터들, 금리 관련주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주은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과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만 우려감은 내려두셔도 되지만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만큼 이럴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맞이하게 될 이슈가 어떻게 될지 일정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서 해당 관련된 테마들, 섹터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이제 내일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까 그 부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내일 보고 계신 종목 공략주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좀 화장품이나 지금 원전이나 네. 이렇게 빨리 가는 종목을 좀 선택하려고 하다가 네, 좀 네. 바닥권에서 좀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되게 포텐셜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성환 머티리얼즈는 히토류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길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 히토류 패권이 미국, 호주 등 서구권으로 좀 공급망이 패턴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히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의 한국 파트너로 이 성환 머티리얼즈가 낙점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산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이 240톤 정도가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성환의 기술력이 MP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 주가를 조금 바닥에서 상승시킨 이유도 이건데요. 국내 최초 순도 98% 이상의 히토류 메탈바를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톤 규모의 히토류 메탈바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 스타일 중국산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메탈 제조에 이어서 이게 메탈이 조금 가공되면 이제 연구 자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석 쪽까지 생산 라인이 완료가 된다면 상당히 밸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5월 23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1, 2주 내로 이제 이 생산한 제품을 발주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조만간에 이런 발주 시기감에 따르면 기사 시기감이 2주 정도라고 했으니까 거의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주 공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모멘텀도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2년간의 장기 이평선을 지금 공략하는 유의미한 지금 시그널이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추세의 시작점이고 포텐셜이 좀 크게 남아 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길게 보시면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650원 정도,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한 머티리얼즈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면 포텐셜이 상당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장은 공시 이슈 기다려보시면서 이게 목표가 1,650원까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내일 또 바이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관련주 AB온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크게 상승을 했네요. 네네. 일단 오늘 네. 상승의 힘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최근에 알테오젠지 바이넥스한지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내일장 전략에서 바이오 학회가 좀 예상이 돼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내 가지고 이제 AB온 같은 경우도 좀 흐름을 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뭐 종목 자체적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노출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 USA에 참석해가지고 바바메킵의 임상 결과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투자 유치 논의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유치인지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에 의한 짧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바바메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미국, 대만에서 한 40명 정도의 비소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 이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코에서 임상 이상 컷오프 결과를 발표를 했고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효과에서 압도적이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 54%로 타사 대비 높은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치료 관련 부작용도 10% 이내라서 부작용도 상당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열 내에서 최고 신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비소세포 폐암 이제 원래 그 저응증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악성 내종약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 없이 종양코기도 90% 감소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앞으로 적응증 확장을 하게 되면서 추가 임상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4,5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B온 오늘 18%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상승세 힘을 더 받아줄 수 있을지 또 그 흐름을 뒷받침해줄 효능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더 힘을 받아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조기 배포하고 신속 행정 지원 체계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이 제조업이 아닌 테크 시대로 바뀌었다며 테크 종목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는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선 성장하는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에이스 빅테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스닥 100에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빅테크 기업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투운용은 오는 11일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4종을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러시코리아가 화장품의 불필요한 포장재를 없애고 꾸준한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러시코리아는 지난 주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 심각성을 알리는 고 네이키드 10주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는 버려지는 포장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환경 캠페인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해양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부산 지역 학생들, 환경단체와 함께 행진 퍼포먼스를 펼치고 백사장에 네이키드 글자를 완성하며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부산 앞바다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해양 환경에 대한 꾸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코리아는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최한 이번 캠페인에 이어 하반기 해양 보존을 주제로 한 아트페어를 개최합니다. 러시코리아는 동물과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상생하고자 하는 그걸 또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러시코리아는 계속 도전하면서 혁신적인 포장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